이런 증상이 있다면 심장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실로 걸어 나오는데 가슴 한가운데가 묵직하게 막힌 느낌이 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통증이라기보다는 답답함에 가까워서 깊게 숨을 들이마셔도 시원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럴 때 요즘 좀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깁니다. 저녁이 되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심장이 한 박자 빨라졌다가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을 받은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슴이 살짝 조여오는 듯했고 목이나 턱 쪽으로 이상한 불편감이 퍼졌을지도 모릅니다. 몇 분 지나자 괜찮아져서 별일 아니었겠지 하고 넘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에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어 잠에서 깨어난 경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나는 느낌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다시 진정되어 그대로 잠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장면은 서로 다른 날에 일어난 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의 흐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흐름의 중심에는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 문제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심부전과 협심증과 심근경색입니다. 세 가지는 모두 심장과 관련되어 있지만 나타나는 방식이 다릅니다. 먼저 협심증입니다. 협심증은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졌을 때 나타납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빨리 걸을 때 가슴이 조이거나 무거운 느낌이 들고 잠시 쉬면 가라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움직일 때 나타나고 쉬면 좋아지는 통증이 협심증의 특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단순한 체력 부족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아직 완전히 막히지는 않았지만 심장이 경고를 보내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근경색입니다. 심근경색은 협심증과 다르게 심장혈관이 완전히 막힌 상태입니다. 이때는 가슴을 짓누르는 강한 통증이 나타나고 쉬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식은땀이나 심한 불안감, 어지럼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조금 쉬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심장 근육이 더 많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심부전입니다. 심부전은 혈관이 막힌 문제가 아니라 심장이 혈액을 충분히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발목이나 다리가 자주 붓습니다. 밤에 누우면 숨이 답답해져 상체를 세우고 자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심부전은 갑자기 쓰러지는 병이라기보다는 생활이 점점 힘들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 협심증은 움직일 때 가슴이 조이고 쉬면 좋아집니다. 심근경색은 쉬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심부전은 숨이 차고 다리가 붓는 증상이 서서히 심해집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모두 그냥 심장이 안 좋은 거겠지라고 뭉뚱그려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작은 신호를 놓칩니다. 특히 협심증은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더 쉽게 무시됩니다. 하지만 협심증이 반복될수록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심장은 평생 단 한 번도 쉬지 않습니다. 잠을 잘 때도 계속 뛰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혹사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심장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너무 가볍게 넘깁니다. 가슴의 답답함, 계단에서의 과도한 숨가쁨, 갑작스러운 두근거림, 밤에 심장이 빨라져 잠에서 깨는 경험, 그리고 가슴에서 목이나 턱으로 퍼지는 불편감, 이런 증상이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된다면 단순한 피로나 노화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심장 이상이 항상 극적인 통증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가벼운 답답함, 미묘한 숨가쁨, 짧은 두근거림처럼 조용한 신호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느꼈던 작은 이상들은 서로 무관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의 패턴처럼 반복된다면 심장이 과부에 놓여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다면 괜찮겠지라고 넘기기보다 심장 문제를 의심하고 자신의 몸을 차분히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은 작아 보이는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증상이 왜 생기는지, 심장과 혈관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차분히 설명하겠습니다. 특히 협심증이 심근경색으로 악화되는 과정과 심부전이 서서히 진행되는 원리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가슴이 보내는 작은 신호는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심장이 보내는 신호가 왜 생기는지 이제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차분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증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원리를 이해해야 다음 선택이 달라집니다. 심장은 하루도 쉬지 않고 피를 온몸으로 내보내는 펌프입니다. 이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두 가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충분해야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심장이 일정한 리듬으로 힘있게 수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둘 중 하나만 흔들려도 가슴의 불편함이나 숨 가쁨 같은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협심증이 생기는 과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심장 자체도 피를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심장 표면에는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이 따로 있습니다. 이 혈관이 서서히 좁아지면 평소에 가만히 있을 때는 크게 문제를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오르거나 빠르게 걸을 때처럼 심장이 더 많은 피를 필요로 하는 순간이 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좁아진 혈관은 그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그 결과 가슴이 조이거나 답답한 느낌이 생깁니다. 이것이 협심증의 기본 구조입니다. 중요한 점은 협심증의 통증이 쉬면 가라앉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혈관이 완전히 막히지 않았을 뿐 여전히 위험한 상태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협심증은 아직 돌이킬 수 있는 단계의 경고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심근경색은 협심증과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심근경색은 혈관이 완전히 막혀 심장 근육으로 피가 아예 들어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때는 통증이 훨씬 강하고 쉬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심장은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손상을 입기 때문에 이 상태는 기다리면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은 시간을 다투는 문제입니다. 심부전은 또 다른 방식의 문제입니다. 심부전은 혈관이 막힌 것이 아니라 심장 근육 자체의 힘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오래된 기계가 예전처럼 힘차게 돌아가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심장이 충분히 강하게 피를 밀어내지 못하니 몸 안에 혈액과 수분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발목이 붓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며 밤에 누우면 답답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해보면 협심증은 필요한 만큼 피가 들어오지 않는 문제이고, 심근경색은 피가 아예 들어오지 않는 문제이며, 심부전은 들어온 피를 제대로 내보내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증상은 비슷할 수 있지만 몸속에서 벌어지는 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모두를 그냥 심장이 약해진 것이라고 뭉뚱그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위험한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특히 협심증은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더 쉽게 무시됩니다. 그러나 협심증이 반복되면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알아야 할 점은 이 세 가지가 서로 완전히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협심증이 있는 사람이 심부전 증상을 함께 겪을 수도 있고,
심부전이 있는 사람이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의 이름만 붙여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느낀 증상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입니다. 완벽하게 스스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패턴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은 가능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만 가슴이 답답하고 쉬면 좋아진다면 협심증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계속되고 식은땀이나 심한 불안감이 동반된다면 심근경색의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숨이 차고 다리가 붓는 증상이 서서히 심해진다면 심부전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위험한 순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심장은 항상 극적인 통증으로만 문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가벼운 답답함, 미묘한 숨가쁨, 짧은 두근거림 같은 조용한 신호로 먼저 말을 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원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협심증은 혈관이 좁아진 경고, 심근경색은 혈관이 막힌 위기, 심부전은 심장 힘이 약해진 결과입니다.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심장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문제를 악화시키는 생활 습관을 짚어보고 심장의 부담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한 운동 권유가 아니라 왜 그 행동이 심장에 도움이 되는지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기억해야 할 핵심은 하나입니다. 가슴이 보내는 신호는 모두 같지 않으며 그 차이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심장 문제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병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오래 쌓인 생활 방식이 서서히 심장을 몰아붙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의 하루를 천천히 따라가며 심장이 어떤 부담을 받는지 현실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많은 분들이 물 대신 진한 커피부터 찾습니다. 밤새 쉬던 몸은 아직 안정되지 않았는데 이때 카페인을 넣으면 심장이 갑자기 빨라지고 혈압이 요동칩니다. 심장은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풀가동을 시작하는 셈입니다. 이 습관이 반복되면 심장은 매일 아침 불필요한 긴장을 겪게 됩니다. 식탁을 떠올려 보십시오. 국, 김치, 젓갈, 장아찌 같은 짠 음식이 자연스럽게 올라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맛은 익숙하지만 몸속에서는 나트륨이 수분을 붙잡아 혈관 안의 압력을 높입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심장은 더 세게 피를 밀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이면 별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수년간 반복되면 심장은 만성적인 부담을 안게 됩니다. 식사를 마친 뒤 많은 분들이 소파에 바로 눕습니다. 겉으로는 편안해 보이지만 이 자세에서는 혈액이 하체에 고이기 쉽고 심장은 다시 불규칙한 부담을 받습니다. 특히 식후 바로 눕는 습관은 혈압 변동을 크게 만들어 심장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낮 동안의 움직임도 돌아봐야 합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다가 숨이 가빠졌지만 남들 앞에서 티 내기 싫어 참고 계속 걸었던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계단 앞에서 잠시 멈칫했지만 뒤에 사람이 있을까봐 무리해서 올라간 적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순간마다 심장은 평소보다 훨씬 강하게 뛰어야 하고 관상동맥은 더 많은 혈액을 공급해야 합니다. 협심증이 있는 경우라면 이때 가슴이 조여오는 신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심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화가 나거나 긴장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깊게 숨을 쉬기보다 이를 악물고 버팁니다. 그 순간 교감신경이 강하게 활성화되면서 심박수가 올라가고 혈관이 수축합니다. 자연스럽게 혈압이 상승합니다. 이 상태가 짧게 끝나면 괜찮을 수 있지만 하루 종일 반복되면 심장은 계속 높은 압력에 노출됩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몸은 더 굳어갑니다.
TV 앞에 오래 앉아 움직임이 줄어들고 취침 시간은 늦어집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다음 날 아침 심박수와 혈압이 더 불안정해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심장과 혈관의 부담은 점점 누적됩니다. 특히 심부전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생활 패턴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움직임이 적고 염분 섭취가 많으면 몸에 수분이 더 쌓이고 다리와 발목이 더 쉽게 붓습니다. 밤에 누웠을 때 숨이 더 답답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행동이 따로 보면 대수롭지 않아 보인다는 점입니다. 커피 한 잔, 국 한 그릇, 식후 낮잠, 계단 몇 칸, 늦은 취침. 하지만 이 작은 선택들이 하루하루 모이면 심장을 서서히 몰아붙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심장 문제는 특별한 사건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해결책도 한 번의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일상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는 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느꼈던 증상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계단에서의 숨가쁨은 단순한 체력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밤에 갑자기 심장이 빨라져 잠에서 깬 경험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슴에 답답함이 반복되었다면 협심증의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목이 자주 붓고 쉽게 피로해졌다면 심부전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서로 무관한 일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중심에는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단순히 운동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왜 그 행동이 심장과 혈관에 도움이 되는지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심장은 하루의 선택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 기록을 바꾸는 것은 오늘부터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단순히 몸을 움직이라는 말이 아니라 왜 이 동작이 필요한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호흡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긴장하거나 조금만 힘들어도 숨을 짧게 끊어 쉬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심장을 더 빨리 뛰게 만들고 혈압을 불안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의자에 편안히 앉아 배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고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이 과정을 5번만 반복하면 됩니다. 이 호흡법은 심장의 과도한 긴장을 낮추고 불규칙한 두근거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가벼운 걷기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많이 걷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심장에 가장 좋은 걷기는 숨이 약간 차면서도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속도입니다. 하루에 한 번 10분 걷고 5분 쉬는 것을 2번 반복해야 합니다. 총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왜 이렇게 나눠 걷느냐면 한 번에 너무 오래 걸으면 오히려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짧게 나눠 걷는 방식은 심장을 서서히 적응시키는 훈련입니다. 비가 오거나 밖에 나가기 어렵다면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5분씩 4번 나누어 해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는 팔과 어깨를 사용하는 동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 건강이라고 하면 다리 운동만 떠올리지만 상체의 긴장도 심장에 영향을 줍니다. 하루에 한 번, 두 팔을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렸다가 옆으로 내리는 동작을 10회 반복해야 합니다. 이 동작을 하는 이유는 가슴과 어깨 주변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함입니다. 이 부위가 굳어 있으면 호흡이 얕아지고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쉽습니다. 팔을 들 때는 어깨가 귀 쪽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다리 부종을 줄이기 위한 간단한 동작입니다.
심부전이 있는 경우 다리가 쉽게 붓기 때문에 반드시 신경 써야 합니다. 의자에 앉아 발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채 발끝을 위로 들었다가 내리는 동작을 양쪽 각각 15회 반복해야 합니다. 이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이용해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는 날일수록 이 동작을 꼭 해야 합니다. 발이 무겁고 부어 있을수록 더 중요합니다. 5번째는 수분 섭취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갈증을 느낄 때 한 번에 많은 물을 마십니다. 하지만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조금씩 나눠 마셔야 합니다. 한 번에 큰 컵을 들이키기보다 30분 간격으로 작은 양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량이 갑자기 늘어나 심장이 급격히 일을 더 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늦은 시간에는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 숨이 답답해질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6번째는 식사 방식입니다. 짠 음식 자체를 완전히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국물은 되도록 적게 먹고 반찬을 먹을 때는 밥과 함께 조금씩 나눠 먹어야 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트륨이 많을수록 몸에 수분이 쌓이고 이는 심장이 더 많은 피를 밀어내야 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심부전이 있는 경우에는 발목 부종과 호흡 곤란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입니다. 심장은 밤에 쉬는 것이 아니라 리듬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최소 7시간의 수면을 확보해야 합니다. 밤에 자주 깨거나 숨이 답답하다면 베개를 하나 더 받쳐 상체를 약간 높인 상태로 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방법은 한 번에 완벽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장은 갑자기 좋아지지 않지만 나빠지는 속도는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협심증과 심부전, 심근경색 각각에 맞는 경고 신호를 다시 정리하고 어떤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심장은 강한 운동이 아니라 꾸준한 리듬을 원합니다. 심장 문제는 언제 반드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불편함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넘기면 안 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기준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먼저 협심증과 관련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무거운 짐을 들 때 가슴이 조여오고 잠시 쉬었더니 괜찮아진 경험이 반복된다면 이것을 단순한 체력 부족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몸이 반복적으로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런 일이 일주일에 몇 번씩 나타난다면 생활 습관만으로 버티기보다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협심증보다 훨씬 더 위험한 순간도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데도 가슴이 강하게 조여오고 그 통증이 10분 이상 지속된다면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는 쉬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식은땀이 나거나 심한 불안감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속이 울렁거리거나 어지럼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다리거나 참아서는 안 됩니다.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신호는 통증이 가슴에만 머물지 않고 목, 턱, 왼쪽 어깨나 팔로 퍼지는 경우입니다. 이 패턴은 심근경색과 깊이 연관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지거나 숨이 가빠진다면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이때는 스스로 운전해서 이동하기보다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심부전과 관련된 경고 신호도 분명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최근 들어 발목이 눈에 띄게 붓고 아침이 되어도 잘 빠지지 않는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누웠을 때 숨이 답답해져 베개를 여러 개 쌓아야만 잠들 수 있다면 심장이 혈액을 충분히 내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서 자주 쉬어야 하거나 예전에는 문제없던 거리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몸이 보내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고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늦게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호를 무시하면 생활의 질이 점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심장의 리듬이 자주 불규칙해지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몇 초 동안 멈춘 듯한 느낌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긴장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이런 증상과 함께 어지럼증이나 실신에 가까운 느낌이 있다면 즉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심장 문제가 똑같이 위험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반복되는 증상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번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분명히 정리해야 합니다. 쉬면 좋아지는 가벼운 가슴 답답함이 반복된다면 조만간 점검을 고려해야 합니다. 쉬어도 사라지지 않는 강한 통증이 있다면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붓는 증상이 점점 심해진다면 더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판단의 중심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심장은 기다려서 좋아지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작은 신호일 때 대응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큰 신호가 온 뒤에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여러분이 일상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바로 기억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심장의 경고는 작을 때 듣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지금까지 심장에 대해 이야기한 내용을 생활 속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가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로 기억하고 써먹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심장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가슴이 답답한 느낌, 계단에서 유난히 숨이 찬 경험, 갑작스러운 두근거림, 밤에 심장이 빨라져 잠에서 깨는 순간, 발목이 자주 붓는 변화, 이런 것들은 단순한 노화나 피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신호들이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된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패턴입니다. 심장은 극적인 통증으로만 문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묘한 불편함으로 먼저 말을 걸어옵니다. 그 작은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심부전, 협심증, 심근경색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협심증은 움직일 때 가슴이 조이고 쉬면 가라앉는 문제입니다. 혈관이 좁아져 필요한 만큼 피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돌이킬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협심증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심근경색은 혈관이 완전히 막힌 상태입니다. 쉬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식은땀이나 강한 불안감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기다리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곧 심장 근육의 손상 범위를 결정합니다. 심부전은 심장의 펌프 힘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숨이 차고 다리가 붓고 누우면 답답해지는 증상이 서서히 심해집니다. 이것은 갑자기 찾아오기보다는 생활 속에서 조금씩 진행됩니다.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두 똑같이 심장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원인이 다르고 대응 방식도 달라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심장의 부담을 줄이는 생활 방식을 실천해야 합니다. 호흡은 짧게 끊지 말고 길게 내쉬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코로 4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내쉬는 호흡을 하루에 5번만 해도 심장의 과도한 긴장을 낮출 수 있습니다. 걷기는 한 번에 무리하지 말고 나누어서 해야 합니다. 10분 걷고 5분 쉬는 것을 2번 반복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숨이 약간 차면서도 대화가 가능한 속도가 기준입니다. 팔과 어깨의 긴장은 풀어야 합니다. 두 팔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옆으로 내리는 동작을 10회 반복하면 가슴과 어깨 주변의 압박이 줄어들어 호흡이 편해집니다. 발목이 자주 붓는 사람은 발끝 들었다 내리기를 양쪽 각각 15회 해야 합니다. 이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이용해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물은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나누어 마셔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면 혈액량이 급격히 늘어나 심장이 갑자기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식사는 국물은 줄이고 짠 반찬은 밥과 함께 조금씩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나트륨이 많을수록 몸에 수분이 쌓여 심장의 부담이 커집니다. 잠은 최소 7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밤에 숨이 답답하다면 베개를 하나 더 받쳐 상체를 약간 높여 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언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만 가슴이 조이고 쉬면 좋아지는 증상이 자주 반복된다면 미루지 말고 점검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가슴 통증이 10분 이상 지속되고 식은땀이나 강한 불안감이 있다면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는 스스로 운전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증이 가슴에서 목, 턱, 왼쪽 팔로 퍼지거나 숨이 심하게 가쁘다면 기다리면 안 됩니다. 발목 붓기가 심해지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며 누우면 답답한 증상이 점점 심해진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반복되는 가슴 답답함, 숨 가쁨, 두근거림, 발목 부종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심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으니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쉬면 좋아지는지, 쉬어도 아픈지, 숨 가쁨과 부종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패턴을 구분해야 합니다. 셋째, 호흡 조절, 나눠 걷기, 팔 움직임, 발끝 운동, 나눠 마시는 물, 짠 음식 줄이기, 규칙적인 수면을 매일 조금씩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심장 부담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심장은 갑자기 무너지는 기관이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이 조금씩 쌓여 지금의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슴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생활 방식을 조금씩 바꾸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시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건강은 한 번 보고 끝나는 정보가 아니라 계속해서 점검하고 챙겨야 하는 습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매번 챙겨봐야 할 건강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